유럽연합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도 대한민국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애간장을 녹이던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이 드디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한국산 무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던 나라인데요.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다양한 무기 도입을 희망하던 루마니아가 우선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거칠 것이 없었던 K9 자주포는 2024년에 들어와 잠시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했던 게 사실인데요. 좋은 일에는 항상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엮이기 마련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시장 확대로 인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긴 유럽연합은 K9의 수출에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입니다. 우수한 성능 개량 작업을 완료한 K9A2가 나토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럽연합의 노골적인 회방으로 영국 진출이 좌절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9은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유럽 방산 시장의 최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년간의 루마니아 방위 산업을 통틀어 이번 K9 도입이 루마니아 내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K9에 거는 루마니아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진출 성공 소식과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7년간 루마니아가 진행한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의 무기 수주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차지였습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나토 가입 20주년을 맞아 GDP 대비 국방 예산을 2023년 2.0%에서 2024년 2.5%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약 5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유럽 방산 시장에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K9 자주포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수출 계약 규모는 하나 약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루마니아는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에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는 앞으로 한국산 무기가 연쇄적으로 루마니아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독일의 펜자비치 2000과 티르키의 티로 프르트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펜자비치 2000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다른 나라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K9과 여러 차례 경쟁을 벌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루마니아 수주전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승리하면서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RCH-155에 당했던 아픔을 고스란히 되갚아 주었습니다. 여기에 K9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제작해놓고도 마치 자국 기술력으로 생산한 것처럼 선전하기 바빴던 튀르키의 T15도 한국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아류는 원조를 따라올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인데요. 최근 들어 튀르키예가 몇몇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라이벌 구도를 가지려고 하지만 아직 한국 방산 무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독일과 아류작을 가지고 한국을 넘보던 튀르키예를 또다시 확실하게 눌렀다는 점에서 K9의 루마니아 수주는 지금까지의 수출과는 그 의미가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병의 부대 편제는 한 개 대대에 18문의 포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즉 54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루마니아는 3개 대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확충한 것입니다. K9과 K55의 연만 3,000문 정도를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선 얼핏 보면 매우 적은 수량인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육군은 준 군사조직인 잔다마리아와 국경수비대 등을 제외하면 약 4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3개 대대 규모는 루마니아의 군 편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6년 전 도입했던 하이마스를 운용하는 부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루마니아의 포신포병 대다수는 K9을 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루마니아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주포를 운영하게 된 것이 한국의 K9이라는 점입니다. 루마니아는 이전까지 하이마스 도입을 제외하면 노후화된 포병 전력으로 유명한 나라였는데요. 자주포가 포병 전력의 핵심 중 하나로 변신한 지 수십 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견인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루마니아가 자신들의 군연대와 사업에 대한민국의 K9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남다르며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성능 신뢰도가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마니아의 행보는 앞으로 K9 자주포가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K9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에서 K9을 먼저 운영하고 있던 나라들과 긴밀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K9 유저 클럽이라 불리는 모임을 통해 K9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것이 1조 원대의 수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업계에서는 K9 유저 클럽이 단순히 같은 무기를 운영하는 국가 간의 교류 모임에서 사실상 군사협력 협의체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K9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협력이 강화되고 루마니아처럼 K9 유저 클럽을 통해 자주포 도입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토 국가 사이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도 한국엔 호재입니다. 루마니아가 K9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제 나토의 32개 회원국 중 K9을 운영하는 국가는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약 18.7%의 국가 비율을 차지합니다. 18%가 넘는 비율도 낮지 않지만 여기에 정규군을 두고 있지 않은 아이슬란드나 지정학적 특성상 육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캐나다, K9급의 고급 자주포를 운용하기엔 어려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다주포를 운용하는 나라 중에서 K9을 도입한 국가의 실질적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군사연합체 내에서 한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군사협력과 전술 차원의 관점에서 추가로 동일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리고 이러한 K9의 최종 목표는 바로 나토의 최강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거리를 연장한 신형 자주포의 개발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이에 반해 한국은 K9A2와 후속 모델을 통해 사거리 60km 이상은 물론이고 최대 10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자주포 체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거리를 연장한 자주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K9만큼 매력적인 선택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점에 나토 소속의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K9을 사용한다는 건 향후 미국 시장과 다른 나토 국가의 K9의 추가 수출을 기대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 속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체계를 통해 자국의 국방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시장 확장을 두고 유럽연합은 질투심을 느끼며 해방을 놓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좋은 물건은 그 진가를 알아보는 법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각종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셨던 K9의 루마니아 진출이 드디어 그 결실을 보았는데요. 끊임없이 질주하는 K9의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17일 K9 영국 진출 실패 영상입니다. 사실 자주포의 최고 정점을 꼽으라면 K9A2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실전 배치는 안 되었지만 성능과 가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주포는 K9A2가 유일할 것입니다. K9A2 전신인 K9 자주포는 이미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히고 운용 중인 국가도 8개국에 달하는 상황이라 K9보다도 개량된 K9A2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하는 중형 152mm, 155mm 구경 자주포 총 16종 가운데 K9 자주포 점유율은 36%로 1위이고 2010년 이후 거래된 155mm 자주포 총 1401문 가운데에서도 K9 자주포가 626문으로 4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수출 사례만 보더라도 K9 자주포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운용 중인 국가들끼리 모여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례적인 유저 클럽도 지난 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기도 했기 때문에 K9의 국제적 위상은 상당히 튼튼하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이집트와 호주 등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8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나토 무기 체계의 통일에 기준이 되리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또한 K9A2와 K9A3의 10년 개발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분당 9발이라는 이례적인 발사 속도와 운용 병력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병력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현대전장에서 중요한 전력이기 때문에 영국 진출에 기대감을 비추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무기 수출국 5위로 도약하게 될 거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K9A2는 K9을 1차 성능 개량한 K9A1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K9A1은 최대 분당 6발이 발사 가능하며 포탄은 자동장전 시스템이지만 장약은 탑승한 병사가 직접 넣어야 하고 운용의뢰에 5명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K9A2는 발사 속도를 분당 6발에서 9발까지 증가시켰고 포탄만 아니라 장약 장전도 완전히 자동식으로 개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포탑 탑재로 운용 승무원이 3명만 필요하도록 개량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K9A1보다 K9A2의 화력이 약 30에서 40% 강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자주포 기술에서 분당 발사 속도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에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신의 냉각 시스템이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발사 주기의 빈도와 강도에 따른 재질의 열저항성과 포신의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에 분당 발사 속도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해당 제품의 성능으로만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K9A2의 영국 진출 실패의 원인으로 외교적 관계나 나토 국가가 아니라는 불리함이 지적된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국이 대한민국의 K9A2 대신 선택한 독일의 RCH-15 자주포의 성능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RCH-15는 차륜형 차체를 활용하여 우수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현대적인 전쟁 요구사항에 맞춰 보완된 고도로 모듈화된 무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기동성, 정밀한 타격 능력 그리고 운용의 유연성이 특화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포병 전력이 구사할 수 없었던 자주포가 기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RCH-15가 가진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각종 다양한 정치 외교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정학적인 동맹관계 부분입니다. 영국은 브레식 이후에도 EU 국가들과의 군사적 및 경제적 연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EU와의 연대는 물론 나토 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그들의 군사기술과 방산산업의 역량은 영국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이는 독일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의 통합성과 운용 호환성이 영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산 실적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방산 복합체인 독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뿐이지 독일이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그리 호락호락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국의 독일 선택은 정치적 및 외교적 계산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나토 내에서의 연대 강화, 브레식 이후 EU와의 관계 재정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독일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매력적인 옵션으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RCH-15 자주포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였다는 점과 EU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방위산업의 견제 정책에 대해 다각도로 주의를 표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난달 유럽 방위산업 전략에서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국방조달 예산에서 최소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EU 내에서 지출하라 권고하는 발표를 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EDIS의 권고안에 대한민국과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 폴란드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차 계약 마무리까지 험난한 난관이 예상되는 건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은법 개정을 통해 25조까지 자본금을 증액하려 하지만 여전히 폴란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방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유럽의 견제에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EU가 각종 방산 정책을 발표할수록 유럽의 벽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K방산의 수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견제하는 EU 국가들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우수한 가성비를 강점으로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KF-21과 FA-50의 생산을 담당하는 카이는 이집트와 FA-50 수출을 논의 중이고, 슬로바키아의 고등훈 연기 교체 사업, 미국의 해군, 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폴란드와 K9 자주포 잔여 계약이 남아있고, 루마니아의 1조 원 규모 자주포 도입 사업 계약도 눈앞에 다가온 상태입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를 앞세운 현대로템도 앞으로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성사와 루마니아의 K2 전차 계약도 추진하고 있으며, LIG 넥스1은 천궁2를 UAE에 수출하는 계약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2,700억 원 규모 무전기 수출을 계약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방위산업의 빅4는 지난해보다 종합적으로 18% 이상의 매출 증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2조 3천억 규모의 노르웨이 주력 전차 교체 사업에 K2 흑표 전차가 고배를 마셨고,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선택된 전례가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 교체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에 밀려 탈락한 결정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다양한 국제외교, 정치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은 대한민국의 K2 흑표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이었습니다. 두 기종의 성능 평가에선 K2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차보다도 미사일 도입을 더 중요하게 주장했던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 총참모 총장조차 전차를 구입한다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 K2 전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능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절대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이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노르웨이와 독일 간의 긴밀한 외교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미국 등 해외 군사적 문제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이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이에 대한 경제적 협력 차원에서 독일산 무기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국제 정세와 맞물려 나토 국가 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것도 이미 나토 국가들의 전차와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독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영국의 자주포 교체 사업인 MFP에서 K9이 고배를 마시며 독일의 RCH-155가 선택되었습니다. K방산의 위세가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유럽과 나토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무기들이 이제는 단순히 가성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유럽과 나토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뛰어넘는 기술력까지 한 단계 도약해야만 유럽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현주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